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예. 네. 자, 또 언더스탠딩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네. 참 여러분들은 독특하신 분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아니, 저하고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서. 맞아요. 네. 2%와 취향이 비슷한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진지한 얘기 할 거예요. 화물연대. 네. 예, 이것도 표현이 참 이쪽에서 보면 화물연대 사태, 화물연대 파업, 또 이쪽에서 보면 화물연대 투쟁. 그렇죠.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건, 그 사건이 대강은 봉합이 됐는데 어떤 게 이슈였고 앞으로 뭘 좀 풀어야 되고 현실은 예. 어떤지 예. 우리는 이 파업 때문에 또 관심을 갖게 되기도 했어요. 그럼요. 어떤 쪽으로든 의견을 갖게 될 테니까 그래서 화물연대 본부에 박연수 정책기획실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뭐 파업이 이제 봉합이 돼서 일단 뭐 했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고, 네. 그래도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 좀. 그런데 저희 채팅창에도 머리띠 두르고 빨간 조끼 입은 아저씨가 오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머리띠도 안 누르시고 참 여러분들도 참 진짜 이게 고정관념 너무 고정관념이 정말, 강하시다.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 뜨거울 것 같죠? 예.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데 혼날까봐. 이걸 왜 하기로 또 했는지. 이 프로가 이럴 때 또 하고 싶은 질문 못 참지 또. 네. 그것도 그래서 미리 저희가 질문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저희 양해도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사전에. 저는 대충 합의가 마무리되고 저희 쪽에 출연하시는 게 너무 편해요. 오히려 그렇죠. 안 한참 그랬으면 치열하게 협상 중일 때는 마음에 있는 게 A라도 얘기를 못 하죠. A라고 얘기 못 하지. 그래요. 입장이 있으니까 서로. 네. 화물연대 본부의 박연수 정책기획실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소에 3프로 TV는 좀 보십니까? 아니요,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솔직한 분을 모셨습니다. 야, 진짜 솔직하시네. 보통은 한 번이라도 보시고 오시는데. 그렇기도 하고 뭐 안 보시는 분들이 그렇지. 더 많죠. 난 안 본다. 그게 뭐 어때서? 그렇지.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요번에 합의된 내용부터 네네. 여쭤볼게요. 어떻게 합의됐습니까 이번에? 핵심이 이제 일몰제 폐지랑 차종 품목 확대였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전운임 제도는 일몰하지 않고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그리고 품목 확대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좀 문구상 합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어디만 안전운임제라는 걸 이른바 이제 최저임금제를 네네.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수출입 컨테이너랑 네. 시멘트 품목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예. 전체 이제 화물 노동자를 저희가 42만 명 정도 추산하는데 네. 그 중에 한 2만 6천 명 정도가 적용받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 화물 노동자의 최저임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실장님 이번에 합의된 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문구가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네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또 그 확대하는 것도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 보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이 문구만 보면 뭐 하자 이거죠? 연장한다는 합의가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확대한다는 것도 그래 확대를 한번 얘기해 보자는 합의지. 확대해 줄 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계속해서 이 안전운임 제도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겠다. 아, 우리는 공식적인 입장을 낼 수는 없다. 낼 수 없다. 국회 소관이다. 법제도기 때문에 이런 네. 입장을 또 가다가 일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정부 쪽에서는 노사 협의 사항이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아예 이제 화물연대와의 대화나 요구에 대한 협상을 전혀 진척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 3차 교섭에서 이제 사자 공동성명서 정부 여당 국토교통부 화주단체 그리고 화물연대를 낀 사자 공동성명서 형태로 문구 제안이 좀 왔어요. 그랬을 때 좀 대승적인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사자가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도 끼고 예, 그쵸. 뭐 여당 국회의원도 끼고 하면 네네. 되겠다. 조금 대승적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이 사자 공동성명서를 위해서는 또 화물연대가 그 우리 주장만 계속 그 주장하는 것이 예. 또 이 합의에 약간 또 무리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예. 지속 추진하자 대신 뭐 우리가
그러니까 기한을 정해놓은 연장이나 예. 이런 것들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어. 그다음에 품목 확대도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자. 품목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그 가능 여부를 논의해 나가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문구 합의를 좀 했는데 예. 언론을 통해 좀 알려졌던 것처럼 이제 발표 그런 문구 합의가 되고 발표 시점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언제 발표할 거냐 요 시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뭐 국토교통부에서는 뭐 소통을 해왔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네, 뭐 그냥 노정 협의로 다시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미 합의해놨던 문구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문구 중심으로 이제 논의를 하다 보니 이 정도 수준에서 이번에 좀 합의를 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노정 협의로 가자는 얘기도 나왔었나 봐요. 노정 협의로 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자 공동 성명서 형태로 추진을 하다가 예. 결국에 그 정부 여당과 화주 단체가 포함되지 못하고 다시 노정 협의를 가자는 것인데 국토부와 화물연대 네, 국토부와 양자 화물연대 협의로만 가자. 가자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고 우리는 사자가 더 좋았죠. 거죠? 예, 저희는 그것이 이제 앞으로도 제도 논의를 하거나 또 이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현장 안착을 고민해 봤을 때 당신들도 합의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할 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게 훨씬 나았다고 보는데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협의한 형태가 되고 문구 수준도 그 사자공동성명서에서 이미 저희가 논의를 좀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수준에서 좀 마무리가 됐고요. 근데 화물연대 본부는 이것이 그냥 뭐 안전호님의 뭐 한시적 연장 이런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일몰제 폐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고 거기에 국토교통부가 협조해야 된다는 어떤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국토교통부가 그것을 인지한 채로 합의에 임했기 때문에 네. 뭐 후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문구 자체는 다소 모호한 건 사실이나 네. 양자 간의 약간의 합의는 그러니까 있었다. 합의는 있었다.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문구로 정해지진 않았으니까 리스크는 좀 남아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는 있다고 보시는군요. 뭐 네, 그럼요. 앞으로 논의해서 더 얻어내면 되니까. 네, 국회에서도 계속 이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실제로 이번 총파업 통해서 뭐 화물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기조합원들의 좀 지지 이런 것들이 뭐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 안전운임 제도가 단순히 우리 임금 올리자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좀 도로 안전이나 전반적인 것들을 좀 보장하는 취지라는 것도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성과는 좀 있다고 봅니다. 파업에 대한 부담은 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이런 말 물론 화물연대 쪽에 이런 말씀드리긴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사실은 뭐 물류란에 대한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물가나 예, 예. 뭐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시점에 파업을 한 거일 수도 있고 네네. 반대쪽에서 보면 너무 아픈 파업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그러니까 그 산업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산업에서 누가 가장 힘들 것이냐. 그러니까 물류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많았잖아요. 코로나도 예. 있었고 예. 물가도 계속 오르고 또 최근에 국제 정세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도 있고 경유가도 오르고 이래서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기였는데 네. 이 산업의 구조의 가장 아래에 있는 화물 노동자들은 결국에 이 산업의 리스크를 온몸으로 떠안아야 되는 구조였다. 이 산업이 예. 이 모든 비용과 책임이 다 아래로 전가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업 예를 들면 산업과 화주가 재채기하면 화물 노동자들은 알아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예. 물론 힘든 시기였지만 그만큼 절박했다. 화물 노동자들도 이렇게 네.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일부께서 이 이슈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아는 대로만 드리면 예. 틀린 설명이면 말씀해 주세요. 네. 화물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라서 예. 요금은 그때그때 시장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네. 이 요금이 너무 낮으면 안전 운행에도 위협을 준다. 오래 운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전 운임제라는 이유로 사실상의 그 화물차 기사의 최저임금을 정부에서 보장을 하도록 해줘라라고 해서 컨테이너하고 레미콘 맞아요. 두 가지 차종에 대해서는 도입을 그동안 3년간 해왔고 3년 전에 도입할 때 3년 후에 일모를 하든 어떻게 하든 결정하는 걸로 하고 예, 아마 예. 그냥 그때는 일단 도입합시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시 논의를 하는데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일모를 하지 연장해라. 말고 계속 연장하고 더 다른 확대해라. 화물차 차종에 대해서도 확대해라. 확대하자는 거고 정부는 극단적으로 보면 이건 그냥 다 없애자. 자영업에 무슨 최저임금제가 있으며 뭐 이걸 어떻게 정부가 다 그걸 규정을 하냐 시장에 개입할 수 없다는 쪽으로 맞서다가
일몰을 하지 말고 일단 논의를 계속 해보고 확대하는 것도 논의를 하든 아니면 하여튼 우리 말로 회의를 좀 해보자. 이제 그런 것까지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전반적으로 잘 설명해 예. 주셨는데 네네. 한 가지만 좀 예.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레미콘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멘트 품목인데요. 네. 이 시멘트를 운송하는 차종은 레미콘이 아니라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라고 하는 별도의 좀 차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트럭 중에 하나인데 예. 이제 앞에 그 머리랑 꼬리가 분리되는 차 앞에 트랙터라고 해서 예. 그 트럭이 앞에 머리가 있고 예. 뒤에 이제 그 시멘트를 담을 수 있는 큰 통이 있는데 형평 이렇게 돌아가는 거 말씀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많이? 레미콘은 돌아가잖아요. 레미콘 돌아가고. 이건 안 돌아갑니다. 이거는 그 시멘트 아. 자체 가루를 이제 예, 싣고 가는 예, 차여서 예. 이제 총 줄량은 26톤 정도 되는 큰 시멘트 트럭이 포대 싣고 나가는 트럭. 포대가 아니라 이제 그 뒤에 탱크가 원료. 있는데 예, 예. 탱크 안에 이제 가루를 싣고 네. 가는 따로 별도의 트럭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예, BCT라고 보통 부르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입니다. 트레일러. 그게 적용 대상이고 그럼 네, 돌아가는 레미콘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까? 예. 그 레미콘은 이제 그 건설 기계 쪽으로 분리가 돼서 아. 이제 주황색 번호판을 달고 다니고요. 우리 화물 자동차들은 노란색 알겠습니다. 번호판, 잘못 알고 아바사자. 있었군요. 예, 노란색 그 뒤에 번호판을 타고 다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미콘은 예.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이제 약점도 본론으로 들어가면 네. 안전 운임제 때문에 사실 파업도 일어나고 이번에 합의도 한 예, 거잖아요. 그 안전 운임제가 트럭의 경우에 너무 이제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으면 네네. 위험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 특수성을 좀 인정해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야 된다. 뭐 그렇죠. 이런 식의 논리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반대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자영업자인데 네. 자영업에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뭐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도 어렵지만 그게 꼭 트럭 운전사만 있는 거냐. 네. 그래도 자영업자인데 자영업자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게 좀 논리가 이상한 거 아니냐는 반론이 사실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영업자는 어려운 분들이 다 많은데 네네. 그걸 다 정부에서 그럼 예를 들면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정해줬으면 길에서 가게 하시는 분들, 노점 하시는 분들, 뭐 배달하시는 분들 다 안전 운임해야지. 안전하지 않은 구하러 하면 안전 안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다 해줘야 된다는 뜻이냐. 형평성 차원에서 네. 해주기 시작하면 다 해줘야 될 텐데 안 해줄 명분이 없으니까 네네. 그게 감당이 되기도 어렵고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고 그래서 못 해준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화물 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볼 거냐 이런 쟁점을 좀 제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IMF 이전의 화물 운송 시장은 예. 대기업이 차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고용해서 쉽게 말하면 화물 노동자를 고용해서 그 회사 차로 운영을 하고 월급을 받는 쉽게 네. 말하면 고용돼 있는 형태였는데 네. 이 IMF 이후에 이 운송 부분을 다 외주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뭐 되게 많이 구슬렸다고 해요. 오래 이제 일하신 분들을 보면은 예. 이제 아저씨 아니다. 기사 아저씨 아니고 사장님 되시는 거다. 개별. 그렇지. 그러니까 아, 예. 사장님 되시는 거다. 예. 개인 사업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회유를 하면서 일부 퇴직금과 함께 회사에 있던 차를 예. 이제 하는 방식으로 점점 외주화를 시켰는데 예. 이 외주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는 이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을 책임지는 어떤 그 기업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결정하고 예. 운송 조건을 결정하는 거는 다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광주에 이제 기아 자동차가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카캐리어라고 해서 완성차 차를 배달하는 우리 예. 노동자들이 있는데 다 개인 사업자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예.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운송할 수 있냐? 예를 들면 아침 일어났는데 오늘 컨디션이 좀 좋으니까 두탕하자. 예. 이렇게 해서 기아 자동차 연락해서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이미 배차 스케줄이 나와 있고 쉬는 날, 그다음에 운행 형태, 어디를 가야 되는 코스, 그다음에 그 운임 조건까지도 다 기아 자동차가 결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개인 사업자가 맞냐라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예. 하지만 이미 외주화를 통해서 법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개별 사업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냅뒀을 경우에는 운임이 계속 하락하거나 사회적 안전망이 전혀 없다는 거죠. 법 제도적으로. 그래서 안전운임 제도는 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특수한 지위에서 예. 화물 노동자들이 유일하게 이제 화주와 그런 운임 교섭이나 네. 노동 조건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운행하는 것은 다른 자동차 회사와 이중 계약을 하거나 그렇게는 안 돼요? 혹은 예를 들면 나는 좀 몸이 아파서 한 일주일 쉬어야지
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전속성 그리고 종속성이라고 골프장 표현하는 캐디 하시는 분하고 비슷한 거군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대부분의 물량을 기아자동차로부터 받아야 되고 예. 기아자동차와 다른 일을 같이 할 수 없고 또 어. 자신이 배차 스케줄을 조정할 수 없는 예. 사실상 그 회사에 종속돼서 그리고 전속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을 정말 자영업자로 볼 수 있냐라는 논쟁은 이미 사회적으로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예. 뭐 국제노동기구나 많은 기준에서 사실상 노동자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수출입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어떻습니까? 컨테이너도 비슷합니다. 컨테이너도 이제 그 화주가 좀 고정돼 있고 고정된 물량을 받는 차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이제 일부 그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떴다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플랫폼 어플을 통해서 물건을 잡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예. 그래도 이 운송의 그 조건을 그 화주가 결정한다. 물건의 주인이 결정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 배달하는 그 배달원 오토바이로 배달해 주시는 분들 있죠? 네네. 그 중간에 뭐 요기요, 뭐 네. 배달의 민족 있고 음식점 이렇게 있고 네네. 그 구조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비슷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많이 하고 싶으면 많이 하시는 거고 쉬고 싶으면 쉬시는 거고 오토바이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자영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뭐 산재 정도만 하는 거지 여기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많이 버시는 분들은 많이 버시고 적게 버시는 분들은 적게 버시고 컨테이너도 그런 거 아닙니까라고 하면 어떤 반론이 있겠습니까?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러니까 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예. 장거리 운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배차 스케줄을 화주나 운송사에서 정해주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이 그 이제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알기로 이제 비슷한 개념의 안전 배달료 같은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노동,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어떤 초단 시간 노동, 플랫폼 노동이 예. 그냥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것이 정말 옳냐, 올바른 거냐? 거냐라는 의문을 저희는 좀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에서는 되면 우리나라가 최초라죠? 그것도 약간 잘못 알려진 건데요. 네.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좀 시행을 하려고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브라질에서 비슷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 캐나다 밴쿠버항 그리고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즈 주 같은 곳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시행해온 제도고요. 비슷해요? 우리랑 안전운임 제도하고 비슷한 요거 이하로는 컨셉입니까? 절대 요금을 줄 수 없고 그렇게 고용 관계를 하면 처벌이야입니까? 예, 노사가 모두? 그러니까 즉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모두 네, 비슷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그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들어가는 비용, 원가 비용에 대한 그 화물 노동자들의 회수 이거를 좀 충분히 보장해 줘라. 그다음에 이걸 그럼 누가 책임질 거냐, 누가 보상할 거냐고 할 때 뭐 국가나 이런 게 아니라 대기업 화주 고용한 사람이 책임져라라는 게 핵심 골자로 다 비슷한 제도입니다. 야 이거 그럼 하게 되면 굉장히 일이 커지네요. 그러니까 어떤 걸 주장하시는지는 알겠는데 네. 사실 비슷한 주장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서도.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는 게 대체로 그런 것들이고 학습지 예, 교사, 예. 골프장 캐디, 보험 설계사 이런 분들 다 직고용하라는 게 있죠? 지금 최근에 이게 트렌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영업자긴 한데 다소 자영업자가 아닌 그렇죠. 특수한 거여서 예를 들면 뭐 다른 여권 4대 보험이라든가 예, 뭐 그런 것도 좀 해줘라는 방향으로는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렇게 이 화물연대처럼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경우는 없어서 그렇죠.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논쟁거리는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냥 수요와 공급으로 보면 화주가 있고 운행을 해주시려고 하는 노동을 제공하는 트럭 운전사가 있으면 네네. 일반적으로는 트럭 운전사가 많으면 요금이 떨어지고 그렇죠. 트럭 운전사가 적으면 요금이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 그냥 수요 공급으로만 그렇죠. 봤을 땐 예. 그런데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최저임금이 있으면 네. 예. 이게 높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최저임금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기존 시장 가격보다는 높을 텐데 네네. 높아지면 화주들 중에서는 이 높은 것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뭐 다른 걸로 할까? 그러니까 즉 다양한 화물로 확대될 경우에는 아이 우리 보내지 말자 비싸네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당연히 이제 수요가 줄어들 거고 네네. 그러면 이 많은 분들에게 다 일감이 다 갈 수는 없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일감을 배치합니까? 되게 그 원리가 그럴 경우에는 조금 가격을 낮춰서 이 낮은 가격이라도 하실 분들을 한테 이제 나눠주는 거니까 그러면 나 이렇게 이 가격에는 안 해, 난 못해 하는 분들이 빠지니까 또 이제 그
되는 걸 텐데 그러니까 가격을 정해져 버리면 그 분배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강력한 제도인 거예요. 이게 시장에 어떻게 보면 직접 개입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비판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약간 저희 쪽에서는 이 화물 운송 산업에 대체 왜 시장에 맡겨줄 수 없는 거냐, 네. 왜 이런 개입이 네. 필요하냐라는 좀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제가 준비해온 이 자료를 좀 보시면 화면 한번 띄워드릴까요? 예, 한번 띄워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전운임이 시행되는 2020년부터 시행되었던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의 운임 인상률입니다. 이게 안전운임 시행 전이죠. 2018년이면 그럼 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약 16년, 15년 정도 되는 시행 전에 10년이군요. 예, 10년 정도의 기간인데 예. 그 운임 인상률이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해에서 마이너스율을 하고 있고 예. 10년 평균이 지금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 예. 시멘트도 사실상 마이너스인데 이게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는 더 하락을 했겠죠. 근데 예. 그러니까 가만히 놔뒀더니 이 운임이 그렇게 맞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이 수요와 그러니까 말한 대로 그 많은 논리대로 이제 시장 경제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화물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운임이 하락하고만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네. 어쨌든 이 화물 운송 산업의 가장 윗 구조에 있는 이 화주들, 대기업 화주들, 예. 뭐 그게 대기업 물류 자회사일 수도 있고요. 뭐 글로비스나 LG의 범한 판토스 뭐 이런 대기업 물류 자회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우리 대기업 제조사들, 현대자동차, 뭐 CJ, 대한통운 이런 회사들이 운임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임을 인상하지 않는데 일을 할 화물 노동자들의 수급은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공급기준심의위원회라는 데서 이 화물자동차의 수급을 조절하는데 네. 이 공급기준심의위원회에서 계속해서 화물차의 수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정을 하고 있고 네. 이것은 화물자동차가 모자르다라는 기업의 입장을 그냥 그대로 대변해서 공급을 늘리고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계속 운임을 하락하는데 좀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업들은 물류비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기업들은 물류비가 계속 올라간다고 올라가고 한다고 하고 실제로 이제 그 운임제를 하기 전에 네네. 실제로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은 임금이 오히려 낮아졌다고 하고 네네네. 그러면 중간에 그 일감을 나눠주는 분들이 많이 먹었다는 뜻입니까? 그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사실 물류비 인상의 그 이유가 네. 그냥 그러니까 화물로 그 물류비 인상의 요인이 정말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류 산업이 이제 더 이상 한 국가만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물류 비용을 인상하는 데 굉장한 중요한 요소였던 것처럼 예. 물류비를 인상하는 요인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근데 예. 기업이 이런 리스크 요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 우리나라 기업들은 언제까지 이 화물 노동자들의 운임을 쉽게 말하면 후려쳐서 낮춰서 이 물류비를 낮추고 산업을 유지할 거냐 지속 불가능한 구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화주는 물류비를 지출했다고 하고 예. 줬다고 하는데 예. 화물 노동자들은 받는 게 없다라고 하는 현실이 어디서 예. 비롯되냐. 예. 저희는 불필요하게 많은 다단계 업체들이 이 산업에 있다. 조금 더 과하게 저희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이 산업에 기생하는 불필요한 운송 사업자들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화주들이 이 물량을 가지고 운수사업자와 계약을 해서 그 운수사업자가 계약하고 있는 화물 노동자들한테만 배차가 된다면 예. 굉장히 투명하게 운임이나 이런 게 상정이 될 텐데 네. 그 이제 1차, 2차, 3차, 4차 심한 곳은 6차까지도 이 다단계를 거쳐서 화물 노동자가 받게 되는 이런 산업 구조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싶습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계속 존재합니까? 즉 어떤 사업자 하나가 단일로 하나만 하면 네네. 일 시키는 분들도 싸고 네네. 일 받는 분들도 임금이 올라가서 네네. 서로 좋을 일을 네네. 왜 그게 그대로 남아 있죠? 남아 있다는 건 어떻게든 뭔가 존재 이유가 있으니까 안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분들의 뭔가 역할이 있을 거잖아요. 예. 역할이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똥 떼먹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네, 뭐 똥 떼먹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작은 사무실에서 그냥 전화 하나 두고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화주와 어떤 물량 계약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예. 화물 노동자들과 계약을 맺어서 이 물량을 배차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전화 연결 하나로 그냥 사업자 그 물량 없이 이 운송 사업자의
그 물량을 저 운송 사업자한테 연결해 주면서 예. 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는 화물 노동자한테 수수료를 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근데 요게 이제 안전운임을 시행하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예.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품목이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장에 좀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로 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왜 안 없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즉 A는 화주 짐을 네. 이제 부탁하는 분이고 예를 들면 C가 트럭 운전하는 분이라면 짐 갖고 있는 분이 이렇게 화물차 기사 리스트를 다 보고 김 기사님 가능하십니까? 이걸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중간에 이거 업체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 업체 하나가 아니라 B가 아니라 D, E, F를 계속 가면서 한다는 건 네네. 왜 그걸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화물 노동자들이 아무래도 그 자유 상태, 그러니까 자영업자 상태가 네. 좀 존재하다 보니까 예. 예. 적절하게 그 필요한 어떤 그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일감이 없어서 지금 화물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그러니까 자기 운임을 깎아서라도 배차를 받고 싶어하는 곳이 있고 예. 또 한쪽에서는 일이 너무 과중해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화물 노동자들이 시장에 있고 예. 어떤 기업 차원에서의 어떤 관리나 고용이나 그 맞는 어떤 수급 조절이 전혀 안 되는 게 좀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운송 사업자들 그 어떤 예. 중간에서 수수료를 갈취하는 운송 사업자들이 이미 그러니까 이 산업 내에서 그렇게 해온 게 너무 많아요. 거기에 관련돼 있는 어떤 불법적인 요소도 되게 많기 때문에 예를 좀 들어줄 수 있어요? 들으신 얘기라도 왜 그게 정리가 되면 깔끔할 것 같은데 네네네. 일단은 그게 더 심각한 문제처럼 보여서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안전 운임도 문제지만 네네. 그러니까 화주가 아니고 그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기사분들이 네네. 어느 정도의 수익을 하는 게 좋죠. 기사분들은 좋고 뭐 안전 그 나쁠 일이 없죠, 있겠습니까? 예. 근데 중간에서 단계가 많다는 건 네네. 그만큼 100이 나오면 그게 한 뭐 90이라도 가야 되는데 네네네. 중간에 많이 뛰어먹는다는 거잖아요. 네네. 컨테이너 기사님들은 그 어떤 컨테이너도 다 실어 나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컨테이너 화주와 기사님을 연결해주는 A라는 업체가 있죠. 네네. 그럼 A라는 업체는 전국의 모든 컨테이너 기사님 연락처를 안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안 갖고 있죠. 왜 안 갖고 있죠? 갖고 있어야 일이 더 들어오면 더 연락할 텐데 그게 그걸 안 왜 안 되는 갖고 거죠. 있습니까? 그러면 화물연대에서 그 연락처 다 모아다가 드려야죠. 영세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영세한 것도 있고 애초에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산업이나 그러니까 안 가서 그게 안 가서 네네.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B 업체다. 네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화물 운송 기사분이 네네. 뭐 한 20명이에요. 네네. 그러면 20명으로 안 채워져. 네네. 그러면 또 C로 가서 C내 가서 C가 가지고 있는 기사분이 한 20명이니까 뭐 네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옆방에 가서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을 그냥 이렇게 계속 넘기는 거죠. 채팅창에서 화물연대에 가입 안 한 컨테이너 기사님들도 많겠죠. 예, 그럼요. 그냥 화물연대에서 중간에 그 역할을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 어째를 하나 사리면 그 서로 다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로. 카카오 택시처럼 그렇게 해서 서로 안전운임제로 드리고 대기업한테는 이거 달라고 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안전운임을 주장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네. 법적으로 좀 그 운송 사업자한테 화주가 지불해야 되는 운임 네. 그리고 운송 사업자가 화물연대한테 그러니까 화물 노동자한테 지급해야 되는 운임을 결정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업체들, 그러니까 물량을 없이 중간에서 수수료 장사만 하는 업체들은 예.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좀 도태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언제까지 예. 이 산업 내에서 그런 기생하는 방식의 사업 운영을 용인할 거냐 이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도입하고 나서 임금이 올라가니까 중간에 유통업체가 아무래도 압박을 받아서 없어지기도 많이 없어졌나요? 그게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 화주가 운송사한테 줘야 되는 운임, 그다음에 그 나머지 운임이 결정이 되다 보니 실제로 그런 다단계 업체들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는 게 먹을 수 있는 룸이 적어지긴 그렇죠. 적어지니까. 교통연구원 연구에서도 증명이 되어 아무래도 있습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뭐 합병을 하든가 아니면 하나로 그렇게 통일하든가. 하겠죠. 예. 최소한 다이렉트로 어느 정도 하든가. 금액은 줘야 되니까 먹을 수 있는 룸은 낮아지긴 그렇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시장이 소멸되는 효과는 있을 것 예. 같은데 그래도 그게 왜 계속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사실 딱 들어보면 네네. 카카오 택시 전화 받아서 나눠주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내가 이제 기아 자동차한테 콜을 받아요. 야 네. 급하게 지금 광주에서 서울로 가야 돼. 그러면 기아 자동차의 그 중간 도매상 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하면 그럼 거기서 지금 되시는 분 해가지고 콜 잡으시는 분 해서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왜 이게 안 됩니까? 시장이 작습니까? 아니면 시장이 뭔가 작은 것 같아요. 이상한 관행이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카르텔이 있어서 김 카르텔이 기사님 있는 거 저쪽에 아닙니까? 거 받으시면 우리하고는 당연히 끊어주시는 거예요. 카르텔이 뭐 있는 이런 거 게 아닙니까? 있나? 뭐 아니면- 카르텔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네.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어플을 통해서 배차받는 우리 화물 노동자들도 꽤 있어요. 이제 네. 저희가 소위 떴다방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 부른 노동자들인데 이제 올라오는 그 운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서울부터 부산까지 어떤 품목 운송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뜨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얼마 중에 한 50% 가까이가 그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량이 필요하거나 운송을 네. 해야 되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콜을 잡아야 하는 네. 뭐 그런 네. 현실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들은 이야기는 예. 이제 화주 입장에서는 대기업 네네. 입장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컨테이너 기사님이 한 뭐 20분이 필요해요. 싣고 나가려고. 그럼 20분 콜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이 잡을지도 잘 모르고 이건 이제 뭔가 운송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필을 해야 되는데 네. 1대1로 거래를 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안 보는 것만이지. 그래서 하여튼 어떤 기사님들을 쓰건 우리 물건을 안정적으로 배송해 줄 만한 업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려니 이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일감 먼저 이렇게 해줄 만한 분들도 항상 있어야지. 알던 사람, 알던 김씨 기사, 이씨 네. 기사 예. 이렇게. 즉 카카오 택시는 택시 안 잡히면 그냥 집에 그냥 버스 타고 갈까? 아니면 야 승찬아 좀 잠깐 나 좀 데리러 올래?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건 무조건 보내야 이건 된다. 오늘 이 시간에 품질이 확보된 컨테이너 기사가 오지 않으면 일이 커지니까 이걸 중간 업체 아무나 덤비세요가 안 된다는. 그건 말 되네.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된 거 이런 특성이 있습니까? 그런 특성도 있죠. 예, 실제로. 이야, 맞췄나 봐. 그것도 말 되네요. 약간 특수성은 있을 거는 같아요. 택시나 이런 거 그래서 달리. 예. 안전운임제라고 하면 대략 얼마쯤입니까? 즉 이제 언론에서 나오기에는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정도 버시지만 400만 원 정도는 감가상각이니 할부금으로 나가고 300만 원 정도는 기름값으로 나가고 한 300만 원 정도 집에 가져간다. 대충 맞아요? 예, 지금 그 화물 노동자 전체 평균 소득이 342만 원, 뭐 350만 원 내외 수준. 집에 가져가는 돈이? 네, 자기가 예. 순소득으로 순소득이? 가져가는 게 예. 그 정도 되고요. 안전운임도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도 한 340만 원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줘라. 네네. 화물 감가상각비나 기름값은 뻔할 테니까. 네네. 그거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안전 운임을 결정하는 건 얼마는 돼야 된다는 즉 건 340만 원은 되고 300만 원은 안 된다. 그걸 어떻게 결정해요? 그거를 어떤 논리로 결정을 하고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운임이잖아요. 일단 예. 운임을 결정하는 거다 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원가를 산정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원가 산정이란 건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네. 한국교통연구원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 연구 기관에서 설문 그 조사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예. 이 원가 비용을 좀 산정을 해서 안전운임위원회에 가지고 옵니다. 이 안전운임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처럼 화주, 운송사, 그다음에 차주 대표하는 화물연대, 예. 그다음 공익위원까지 해서 좀 그 운임을 결정하는 테이블이고요. 예. 그래서 그 테이블에 이제 한국교통연구원이 그 원가 비용을 제출을 하면 그 원가 비용에 대한 심의를 진행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소득을 얼마로 할지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1년차 때는 좀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그 조사했던 소득을 기준으로 좀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소득이 뭐 얼마가 돼야 된다를 가지고 그 원가의 소득을 더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운송 구간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네. 운임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그럼 있습니다. 투표로 결정해요? 서로 의견이 다르면. 네, 의견이 다르면 이제 그 공익위원 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 될 경우에 투표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 정할 때랑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예. 거의 그러니까 비슷한데 양쪽에서 사실은 뭐 예를 들면 화물연대 쪽에서 나오면 당연히 좀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네, 그렇죠. 당연히 높은 가격을 제시할 거고 화주 쪽에서는 뭐 너무 비싸다 할 거고 거의 공익위원회 결정대로 되겠네요. 주로. 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다. 그렇군요. 그럼 예를 들면 340만 원 정도는 그런 이제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해줘라. 혹시 중간에 기름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그거는 알아서 보정을 해줍니까? 그건 어떻게 안전운임제는? 그 안전운임제가 유가연동을 좀 실시하고 있어서 네. 3개월마다 오피넷 기준으로 50원이 오르거나 혹은 내릴 경우에는 올리거나 내립니까? 예, 운임을 재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리기도 합니까? 심지어? 내리기도 합니다. 예. 유가연동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집에 가져가는 돈은 정말 맞춰지겠네요. 몸이 예. 아파서 안 하시지만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서 네. 설명을 좀 예. 드리면은 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냥 대략적인 좀 수준으로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이게 미적용 품목 경우에 저희가 총 매출을 한 1,000만 원 정도 잡았을 때 네. 원가가 한 40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보통 유류비가 한 3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를 순수입으로 가져갔는데 이번에 유가가 올랐잖아요. 예. 유가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한 2, 300까지도 지출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게 미적용 품목은 결국에 자기 순수입에서 나가야 되는 구조였는데 안전운임 같은 경우에는 유류비를 그대로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운임이 올라가고 또 유류비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그대로 소득이 좀 유지가 되는 제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유류비가 올라가면 유류비 올라간 것만큼 보장을 해주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건 어차피 이렇게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원가로 다 쓰는 돈이니까 그렇죠. 소득 보장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안전운임위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예. 전문위원으로 들어가고 예. 또 이제 작년에는 그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예. 차주 대표로 그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현장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항의했던 게 유류비가 항상 좀 떨어졌어요. 이번 국면 전까지는. 예. 그래서 운임이 왜 자꾸 떨어지냐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을 때 네. 운임 떨어지는 거 아니다. 우리 안전운임 구조상 그 유류비가 깎인 거지 순소득은 그대로다. 근데 물론 이제 자기 뭐 하는 탕수나 이런 거에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네. 구조상 운임이 깎이는 게 아니다. 우리의 순소득이 깎이는 건 아니다를 정말 많이 설명을 했는데 예. 그때는 항의도 정말 많이 받고 아. 이해를 못 하셨는데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이해를 좀 하시더라고요. 금액이 늘어나니까 네, 네. 어쨌든 그러면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가 꼭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유가는 인간적으로 연동을 하자. 그렇죠. 이왕 화물차 사신 분들이 유가 올랐다고 해서 올려달라고 그러면 당신 아니라도 할 사람 많아라고 그렇죠. 해버리면 나는 어떡하냐, 최소한 이 일을 안 하더라도 이 화물차 감가상각은 빼야지라는 겁니까? 아니면 저 384만 원이라고 하는 집에 가는 저 돈, 사실은 최저임금이라면 저게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저 돈을 지키거나 더 늘리고 싶은 겁니까? 둘 다입니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예. 결국 궁극적으로는 소득 보장이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 지출되는 원가 비용, 유류비 네. 이런 것들을 빼고 예. 나에게 오는 순소득이 좀 보장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거고 예. 다만 유류비에 있어서는 예. 좀 합리적으로 가자. 유류비는 객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동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네,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잖아요. 유류비를. 그래서 예. 유류비는 좀 그 데이터를 좀 그렇게 연동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384만 원이 네네. 예. 작아 보이는 분도 있고 커 보이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네. 그리고 화물차 기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면허가 없어서 못 합니다만 네. 화물차 운전을 배워서 384만 원을 집에 가져갈 수 있다면 저기는 할부금 빼고 뭐 이자 빼고 다 빼는 거니까 네네. 내가 온전히 노동만 제공하면 집에 가져갈 수 있다면 난 저거 선택하겠다 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구조상 안타깝게도. 네네. 그럼 그런 분들은 진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시장에? 다 384만 원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안전운임제가 적용이 된다면 384만 원이 보장이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진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 그 운전하시는 분만 이 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구조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진입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예. 그 이제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그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물론 그 자격증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 화물 자동차가 비쌉니다. 1억이 넘어가고요. 뭐 예. 좀 그 안전을 위해서 좀 외제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2억 가까이 되는 비용을 그 차 비용으로 지출하는데 네. 이게 이제 할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예. 거의 전액을 굉장히 높은 이제 캐피탈이나 금리를 이용해서 할부로 내서 이제 요거를 이용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안전운임이 적용이 되는 품목은 예. 이제 그런 비용들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들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소득 보장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네, 있고요. 예. 예. 다만 이제 안전운임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개인의 비용들은 계속 지출이 되게 되고 그런 그 어떤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소득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어렵고 이게 뭐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은 아니다. 아니죠. 이런 그런데 거에. 이제 안전운임제를 요구해서 관찰이 되면 우리 이제 화물연대에서는 그걸 해달라는 거니까 예. 다 그게 관철이 되면 384만 원이 거의 보장이 되는데 네네네. 운행만 하면 네네. 나 그러면 불안한 자영업 안 하고 나도 그거 할 겁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쏟아져 들어갈 거라고요. 네네네. 지금은 384만 원이 안 되니까 지금 평형 상태가 그건데 예를 들면 300만 원 정도 하면 안 돼. 난 다른 일 할 거야 했는데 그걸 당연히 높이면 그쪽으로 당연히 쏠려 가겠죠. 네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다면 늘어날 텐데
막아둔다는 건 이건 무슨 라이센스도 아닌데 왜 막아둡니까? 이 좋은 걸 나도 시켜줘야죠. 누구나 하면 일감과 균형이 안 맞아서 분명히 그럼 일감이 안 돌아갈 텐데 양쪽 상황을 어떻게 푸시려고 정해진 가격을 요구를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다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많이 받아가는 게 다 좋은 건데 한 걸음만 앞으로 나가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뭐 그 지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운임 지불 그동안 이제 이 운임 지불의 주체를 되게 명확하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지불 능력이 있는 대기업 화주들을 중심으로 예. 안전 운임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만 좀 이제 그 진입 장벽 문제에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는 것은 예. 그 번호판 문제, 이제 번호판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구해야 되는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그 번호판이 제한돼 있어요. 번호판이 지금 제한돼 있지 않나요? 제한돼 있죠 지금. 그럼 그래서 진입을 못 하네요. 누가 그걸 번호판인데 보통 왜 번호판 이제 하죠? 운수 사업자가 가지고 있고요. 예. 운수 사업자한테 이제 이 번호판을 보통 그 프리미엄을 좀 붙여서 번호판을 좀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내고 사야 차량 같이 이제 운행을 좀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번호판을 예를 들면 받으려면 지금 그러니까 누구한테 신규 발급은 얼마를 안 줘야 되죠. 됩니까? 이게 마치 택시를 제한하듯이 예, 아직 네네. 그 화물 운전하는 것도 신규 발급은 안 해주고 네네. 기존에 뭐 5천 명이면 5천 명 네네. 딱 이렇게 제한해놓고 할 사람은 돈 주고 라이센스를 사듯이 네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지금. 네네네. 그러면 그리고 그 굉장히 제한이 번호판은 있네요. 번호판은 더 이상 나라에서 풀지 않는다. 이제 조금씩 어떤 품목에 한해서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급기준심의위원회인데요. 그게 네. 뭐 굉장히 대량이 풀리거나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시장도 제한이 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약간 합의가 애매하게 돼 있잖아요. 현재. 네네. 그래서 나온 보도들을 보니까 국토부에서 안전운임의 효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네네. 지금까지 효과를 보고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건 법이니까 국회에서 논의해서 뭐 연장을 하든 뭐 확대하든 결정한다. 그러니까 대략 문서로 합의된 내용은 그거 같아요. 네네. 그러면 국회에 보고를 했어요. 네. 앞으로 일어날 일이 국회에 보고했어요. 네네. 근데 국회에서 보고했는데 아 지금은 우리 잘해봅시다라고 결정했는데 네네. 국회에서 보고했는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나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러면 다시 파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화물연대 입장은 아주 강경한 거가 이거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 만약에 국회에 다시 갔는데 이거로 국회에서 갑자기 다른 소리가 나왔어요. 혹은 뭐 1년만 하자고 하든지. 그럼 안 되지.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되지. 안 되지 않습니까?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거는 좀 어렵죠. 받아들이기 안 되지. 어려운 받아들이기 거죠. 어렵죠. 어렵죠. 예.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총파업의 주요 요구가 네. 일몰제 폐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이 지속 추진이란 문구도 일몰제 폐지로 사실상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몰제가 폐지되는 거다. 네, 네. 지속 추진이라는 게. 네네 예.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한다 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저희가 또 그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할 경우엔 또다시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렵습니다. 제가 뭐 사실은 질문을 좀 약간 짓궂게 하긴 했습니다만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질문이라면 어떤 분들보다 평균 연봉이 많은 대기업들은 네. 뭐 노조하면 안 된다는 얘긴데 네.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각자 다만 이제 그럴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 시내 버스 같은 경우에도 준공영제 한 다음부터는 다 그쪽이 근로 조건이 더 좋으니까 버스 기사 하시던 분들이 다 그쪽으로 가려고 줄 서 있어요. 근데 누구나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되죠. 그때 저희가 김상훈 기자가 한번 나와서 얘기했을 때 저희끼리 이제 한번 얘기했던 거는 이게 사실 시작은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처럼 됐지만 사실 이 논의의 시작은 화물 운전하신 분들이 졸아서 사고가 나더라.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조는 걸 좀 예를 들면 뭐 안전 운임을 보전하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그걸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뭘 달아놓고
얼마 이상 가면은 안 됩니다라든지. 타코 단다 그러는데요? 그것도 근데 달아서.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를 하든 안 하든 타코는 달아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운행을 못하게? 그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더 이상 지금? 운행을 못하기는 아니고 이제 2시간 운전하면 15분 정도 휴식할 수 있게 뭐 법적으로 좀 정해져 있는데요. 네. 그것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운송 형태나 시간 이런 것들을 다 화주가 규제하는 상황에서 예. 화물 노동자 개인에게 너무 그런 안전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는 결국에 그러니까 졸지 않으려면 충분히 자고 나와야 되고 네. 네. 피곤하지 네. 않아야 되는 게 핵심인데 네. 그럴 수 있는 어떤 운임의 보장 혹은 어떤 노동환경의 규제가 있어야지 그냥 그것을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쉬어라라고 정해놓고 안 쉬면 화물노동자 뭐 과태료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조합원 조사를 봐도 과속은 그 원인이 개인한테 있지 않아요. 화주들의 강요가 60%가 넘고 예. 화물 도착 시간 준수가 50%가 넘기 때문에 무조건 몇 시까지 시까지 서울을 와라. 가야 돼. 서울을 가야 돼. 그렇죠. 뭐 이런 그런 거예요. 게 있기 예. 때문에 네. 그건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중간에 못 쉬는 게 문제다. 일을 긴 시간 10시간, 12시간, 15시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이제 줄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적정한 노동 시간만 해도 쉽게 말하면 순소득이 좀 보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는 과정에서도 좀 쉴 수 있게 해야 된다. 근데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최저임금을 정해놓거나 뭐 이런 거 정할 때 예를 들면 얼마 이상 근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노동 시간도 네네. 일주일에 뭐 얼마 이상 근무를 연속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네.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도 얼마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 2시간 운행하면 시험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럼 서울까지 가는데 야 무슨 소리야? 뭐 오늘 저녁 6시까지 무조건 가야지. 계산상 안 됩니다. 그럼 못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돼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근데 그러면 어.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너 하지 마. 자영업인데 어. 그럼 저 김 기사님은 그냥 그것도 대신하는데 그분 입장에서 착한 기사님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편한 기사님이 그럼 자꾸 그분한테 일감 주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안전임제 사실 직접적으로 노동 시간을 규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운임을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예, 근데 예. 대신 간접적인 효과는 있다. 예를 들면은 야간 운행,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야간 노동 그 운행이나 예. 그다음에 그 장거리 장거리 운임, 그 킬로미터가 얼마 이상이 되는 장거리 운임 부분에는 그 운임을 조금 더 할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주들이 돈을 지불을 더 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 그 주말에 일을 하거나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안전운임제는 네네 그렇게 할증이 붙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과적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과적도 굉장히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네. 짐을 예전에는 한 트럭에 그 두 개 트럭에 1.5개 실어서 보냈으면 이제는 트럭 3개 써가지고 보내야지만 화주도 더 이윤이 그러니까 더 싸게 보낼 수 있는 방식으로 할증을 높게 붙이기 때문에 과적 시에는 네 과적 시에 높게 붙이기 때문에 2명이 할 일을 3명이 하다 보니까 예. 실제로 이게 그 아까 좀 지적하셨던 부분이랑 좀 연결을 하자면 그냥 화물 산업 전체를 봤을 때 화물 노동자 간의 내부 격차를 줄이거나 경쟁을 줄이거나 이러는 거에 좀 도움이 되고 노동 시간도 마찬가지로 야간 운전이나 장시간 노동이나 주말 근무나 이런 데 할증을 높게 붙이기 때문에 네. 한 사람을 주말로 시키기보다 낮에 이제 여러 명을 써가지고 좀 운송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뭐 그게 화주 입장에서 싸게 할 수 있게 좀 구조를 설계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과적이 불법이었죠. 지금도 과적은 불법이죠. 불법이고. 그런데 안전운임제를 하면 과적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이제 과적이 유리할 텐데 항상 화주 입장에서는 화주 입장에서는 그냥 몰래 그냥 좀- 난 모르겠어. 야 좀 빨리 해. 예, 예. 그걸 어떻게 다 잡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 예. 기사님을 모시면 좀 과적을 해도 받아주시고 박 기사님은 깐깐하면 똑같이 안전운임제라면 김 기사님 계속 부르죠. 그렇죠. 김 기사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과적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기사가 많고 화물이 적으니까 생기는 항상 이런 문제인데 네네. 가불관계인데 이걸 임금을 올려준다고 해서 네네. 김 기사님이 친절하고 박 기사님이 깐깐한 게 바뀌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멘트 운송으로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예. 그 전에 시멘트에 실제로 이제 저희가 26톤에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저희가 40톤이 총중량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법적으로 10%까지는 봐줘요. 우리 과속도 사실 10%까지는 네. 봐주잖아요. 예. 44톤까지 실을 수 있었는데 예. 그 전에는 43.9, 43.2 이렇게 아주 가득 채워가지고 차를 네. 보냈단 말이죠. 예, 예. 근데 이제는 이제 이렇게 되는 총중량이 오버하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공차 중량으로 하면 26톤 정도가 되는데 이 26톤이 넘어가는 그 톤수에는 할증이 좀 붙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대당 운임이라고 해가지고 그 할증
할증이 과도하다 보니까 그 톤수를 낮춰서 이제 적재를 해줘요 화주들이. 예.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과적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걸 과적 운임제라고 불린다면 네네. 과적 운임제만 도입하면 되는데 네네. 그거는 굳이 단가를 높이는 안전 운임제 안 하고 네. 과거에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도입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요. 과적은 그러니까 그렇게는 이제 과적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네. 예.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약간 또 문제가 되는 지점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과적을 해서 했던 한 대당 운임과 지금 과적을 하지 않아서 들어가는 한 대당 운임이 과연 얼마나 차이 나냐 했을 때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과적을 상쇄할 만큼의 지금 운임 인상은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적이 줄어드는 효과는 발생하고 있으나 예. 이게 아주 가시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건 있는데 예. 장기적으로 이 운임을 좀 인상하면서 과적과 좀 동등하게 좀 짐을 실을 수 있게 한다면 얼마든지 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안전 운임제라고 하는 게 과적도 감시하고 다 감시를 하는 건가 보죠. 하주 감시라기보다는 입장에서는 운임도 올라갔는데 과적도 하지 말라 그러면 그러면 뭐두 이중으로 비싸지네 이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운임 올라갔으니까 과적은 좀 합시다. 이게 보편적으로 흐르는 방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저희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이 화물 운송 산업의 네. 어떤 그 잘못된 구조, 그러니까 화물 노동자들한테 많은 비용이나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 그렇게 해서 과적, 과속, 과로를 할 수밖에 없었던 핵심이 뭐냐, 운임 네. 구조다. 예. 이 운임이 위로부터 산정되는 거, 그리고 중간에 많은 다단계 업체가 있는 거,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이 운임을 산정하는 방식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했을 때 산업 내 다양한 문제들, 다단계라던가 과적, 과속이라고 했던 문제들이 간접적으로 개선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과적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나 혹은 규제가 안전 운임제에만 붙어 있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법제대로도 돼 있는데 그러니까 네. 단속을 좀 하고 하면 되는데 하면 되는데 안전 운임제를 하면 단속을 더 합니까? 안전운전하면 단속이 더 되진 않지만 예. 이제 화주들 그러니까 결국에 운임의 문제기 때문에 돈의 문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러프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네. 과적 단속해서 받는 벌금보다 내가 운임 좀 줄여가지고 받을 수 있는 이윤이 더 크다면 그냥 그냥 가져도 그 계속 하게 된다. 예, 그 리스크를 좀 감내하지 않겠냐. 하지만 결국에 이 운임에서 과적함으로 인해서 드는 손해가 더 많다면 운임을 올려주면서 더 합리적으로 시장이 변하지 않겠냐. 과적이 단속되면 화물차가 과태료를 거. 냅니까? 둘 다 냅니다. 화물차와 화주와 화주가 둘 다 내요. 네. 둘 다 내는데도 그걸 하는 이유는 수급이 불균형해서 일감이 부족하기 때문일 텐데 네, 네. 그거 거부하면 일감 안 주니까 그렇죠. 수급 부족한 건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 네. 그러면 과적은 마찬가지일 텐데 즉 운임이 올라가면 그 수급 부족해서 일감 안 주는 걸 극복할 수 있습니까? 화물차 운전기사가? 그러니까 즉 안전운임제와 과적 내지는 과로의 그 감소라는 인과관계가 네네. 논리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서 여쭤보는. 이거는 안 하는 게 맞고 줄이는 게 맞지만 네네네. 그거는 단속 내지는 규제, 네네. 감시가 있어야지 네, 네. 급여를 올려준다고 해서 안 그게 되지는 과연 않는다. 없어지느냐? 왜냐하면 이거 하면 돈을 더 버는데 384만 원 가져간다고 해서 그게 충분하시겠어요?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거는 심지어는 3,840만 원을 받으시는 분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과로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예. 과적 과속 이런 어떤 그런 문제 안전 운행의 문제가 네. 그냥 화물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예. 화주로부터 강요되거나 네. 화주로부터 나오는 것이 굉장히 큰데 네. 그랬을 때 이거를 그냥 규제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던 것은 화주가 이 규제보다 더 많은 어떤 이런 것들을 시킴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었다. 예. 근데 이 안전 운임은 결국에 화주가 지불하는 어떤 운임비에 과적이나 과속이나 과로를 유발하는 어떤 방식의 운행에는 높은 할증을 매기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그 운임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런 걸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안전운임제는 과적을 했으면 돈을 더 주라고 되어 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화주는 과적을 안 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 시간을 보면은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로를 시킬 경우, 그러니까 주말이나 야간에 운전을 할 경우에는 높은 할증이 붙는 거죠. 그다음에 중량물 이렇게 무거운 짐이나 이런 것들에는 네. 할증이 붙기 때문에 네. 조금 간접적인 효과가 요금은 있다. 예. 과적을 요금의 시키면 요금을 더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밤에 운전을 시키면 네네.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게 돼 있다. 네네. 그래서 그걸 좀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돼서는 좀 약하게 만들지 않겠느냐 네네. 제도가. 안전운임제 자체가 네. 예. 그러니까 안전운임제가 집에 가져가는 384만 원을 지키려고 하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네네. 할 때 과적이나 혹은 뭐 예를 들면 과태료를 받으면 네네. 그 과태료는 전부 다 화주한테 날아가도록 하든가 음.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아니면 과태료를 더 높이든가. 그래서 과적을 시키면 다 화주가 손해 보게 하면 화주가 시키는 게 과적이니까 네.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전운임제와 굳이 연동을 안 하더라도 그건 그거대로 풀 수 있는 문제 같은데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방식도 고민을 해야죠. 규제를 좀 강화하거나 이런 방식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그게 안 됐던 이유는 음. 그걸 통해서 얻는 이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 뭐 화주들의 반대나 이런 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 과적을 일일이 잡는다는 것도 좀 쉽진 않아요. 지금 네. 보통 뭐 톨게이트 개근대나 항만 개근대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과적을 잡는데 그걸 위해서 좀 들어가는 어떤 사회적 비용도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좀 이 전체 그 시장 구조를 좀 변화시키는 어떤 제도로서 예. 안전운임 제도를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채팅창 뜨겁네요.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하시려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예. 저희가 질문이 많아서 네네. 하고 못 하시고 하신 싶은 부분이 말씀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말씀 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어쨌든 총파업이 이번에 8일 네. 정도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좀 그 이야기나 뭐 의견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제 화물연대 총파업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물류 대란을 네. 통해서 파업 파급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좀 주요한 내용이고 예. 아까 초반에 이런 굉장히 이제 물류 산업에 좀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물론 저희도 이제 그만큼 힘들지만 또 어떻게 그게 보면 노동조합의 그런 투쟁 전략 중 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그래서 그 화물 노동자들이 이렇게 좀 투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예. 안전운임 제도에 대해서 예. 좀 많은 시민분들이 같이 이해하고 공감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음. 앞으로도 뭐 이슈가 있거나 알리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예. 저희도 뭐 질문 같이 드리겠습니다만 언제든지 나와서 알려주시면 네. 그래도 이런 구조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대개는 네네. 이제 보도를 통해서 단편적으로나 하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 또 화물연대 쪽 상대방 쪽에 계신 분들도 저희에게 언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공짜로 출연시켜 드리겠습니다. 출연료도 드리죠? 드리나요? 출연료도 드립니다. 10만 원 드리나요? 출연료도 드립니다. 네. 예. 게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의 취지는 뭐 그렇게 화물연대 쪽 나오셔서 이제 뭐 이 주장에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네. 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어쨌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벌어졌는데 인프로가 늘 주장하듯이 아니, 당사자 도대체 왜 무슨 그런지. 왜 그런지는 알고 화를 내든지 그렇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업을 하면 당연히 불편하죠. 네.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이유로 파업하는 분들을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건. 그럼 누가 파업을 할 수 있겠어요? 불편하지 않으면 파업의 효과가 있습니까? 네. 다만 파업을 하는 논리가 맞냐 틀리냐 이건 토론해 볼 수 있는 문제죠. 그러려면 주장을 들어야 되는데 네.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예. 네. 야, 다음에 실장님 나오시면 또 예. 밀린 질문들 드려볼게요. 네. 화물연대본부의 박연수 정책기획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